AI, 예술, 그리고 창작의 주체는 기계인가, 인간인가? 최근 인공지능이 쓴 시와 소설이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등 과거 오직 인간만의 성격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 AI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계 속의 유령 작가라는 비유가 어울리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창작의 주체가 기계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기계가 쓴 시가 과연 인간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한 바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선 위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창작의 진짜 주인은 기계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려서 글을 쓰는 것하고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싹 다 학습한 AI가 단어를 조합하는 것, 그 본질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계 예술이 어떻게 논쟁에 불을 붙였는지 그 시작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AI가 글을 쓰는 원리를 통해 이게 과연 모방인지 창작인지 그 경계를 탐색해 볼 겁니다. 이어서 저자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또 현실에선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논쟁에 불을 지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걸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2022년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에서 떡하니 1등을 차지하면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작가가 이거 사실 AI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밝히자마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진짜 예술이 맞아? 이 사건은 기술이 예술의 정의 자체를 뒤흔든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질문이 이제 그림을 넘어서 우리가 쓰는 글의 세계로 옮겨 붙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도대체 AI는 어떻게 시를 쓰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이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방과 창작 사이의 그 미묘한 경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챗 GPT 같은 AI의 심장부에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이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다 읽고 그 안에 패턴과 문맥을 싹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그걸 통계적인 확률로 예측해서 문장을 술술 만들어내는 거죠. 셰익스피어부터 최신 인터넷 밈까지 이 모든 게 AI한테는 창작을 위한 거대한 재료 창고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라면 과연 우리 인간의 창작은 이것과 완전히 다를까요? 시인 T.S. 엘리엇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사실 인간 작가도 수많은 책을 읽고 다른 작가에게서 영향을 받잖아요. 선배들의 것을 훔쳐서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AI의 확률적 예측하고 인간의 이 훔치기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창작은요, 살아있는 경험과 감정, 그러니까 슬픔, 기쁨, 사랑 같은 것들에서 출발해요. 작가는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불러일으킬 감정의 무게와 파장을 정확히 의도하죠. 반면에 AI의 창작은 방대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AI에게 슬픔이라는 건 직접 느껴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 이별 같은 단어들이랑 같이 나올 확률이 높은 하나의 기호일 뿐이죠. 겉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그 표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엔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어떨까요? 제가 한 대형 언어 모델이 쓴 시의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 잠시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늦은 오후의 빛이 창문을 통과하여 먼지 위에 눕는다. 당신이 여기 없다는 것을 방은 기억하지 못한다. 어떠셨어요? 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 감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만약 이 시가 아름답다고 느끼셨다면 그 아름다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철학적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의 등장은 단순히 창작의 문제를 넘어서 저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는 작가를 영감을 받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작품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죠. 그런데 20세기에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며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텍스트의 진짜 의미는 저자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읽는 독자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작가는 그저 사회에 떠도는 여러 코드들을 엮어내는 필경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때요? 이 관점에서 보면 AI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필경사 아닐까요? 자아나 의도 없이 오직 언어를 엮어내는 행위만 하니까요. 여기에 미셸 푸코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저자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저자 기능이라는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글을 완전히 다르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자의 이름이 텍스트에 권위를 주고 해석의 틀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AI가 쓴 글은 어떨까요? 저자가 없어요. 그럼 그 권위는 어디서 오죠? 만약 그 글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AI는 우리에게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법과 윤리의 거대한 빈 공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아픈 철학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창작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작가와 창작자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AI는 그저 편리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있을까요? 현실은 흙과 백으로 딱 나뉘지 않더라고요. 소설가들은 AI랑 대화하면서 꽉 막혔던 줄거리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요. 시인들은 AI가 만들어낸 낯선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더 발전시킵니다. 심지어 게임 개발자들은 수백만 줄의 대사를 AI로 만들어서 훨씬 더 풍부한 세계를 만들고 있죠. 이쯤 되면 AI는 그냥 연필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브레인스토밍 파트너이자 공동 작가처럼 기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붓은 화가를 대신해서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어떤 붓을 쓰느냐에 따라 그림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죠. 그런데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치 화가에게 이 색깔은 어때요? 이런 구도는 어때요? 하고 말을 거는 붓과 같아요. 인간과 도구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창작 방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법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부분은 빼고 인간이 창의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만 보호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인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법적인 공백,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쭉 종합해보면 AI와 창작의 문제는 단순히 풀어야 할 숙제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AI는 겉모습, 즉 형식을 완벽하게 모방할 순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경험과 의도가 빠져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우리가 감동을 느낀다면 그건 예술의 의미가 결국엔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해석 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인간의 창의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기계에게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인 결과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언어란 무엇인지,
창작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결론, 질문이 된 기계 속의 유령 작가는 인간의 창작을 위협한다기보다 인간을 새로운 거울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기계가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무엇이 언어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작의 주체를 묻는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오며 인간은 기계와 함께 진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다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